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 이행사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 자체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 70년대 대단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온실가스 다배출을 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마도 온실가스 감축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는 모범을 보이면서 기술과 재원 이런 것들을 필요한 국가, 특히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간자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혹가다 우리나라가 특히 국제사회에서 책임 역할 부분을 망각을 하고 국내에서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가로치고 NDC 했습니다만은 보다 정확하게는 NDC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대응 정책 내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실현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NDC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NDC를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표현은 NDC상 감축 목표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레코딩이 되고 있는, 녹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각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은 몇 개만 꼽아보면 먼저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부분을 전부 저탄소 공정으로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가 없다면 당분간은 온실가스를 공중에 있는 온실가스들을 포집을 해서 그걸 지중해 저장을 하거나 또는 그것들 포집된 온실가스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는 CCUS를 활용하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에서는 전 세계가 그렇듯이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석탄은 당연히 축소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원자력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원자력 자체만을 중점을 둬서 에너지 부분에서 탈탄소 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에서도 합의를 했지만 각 국마다 국내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혼합 사용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 자동차,
수소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다리로서는 여러분들 많이 운전을 하고 계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 중간 단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도 여러분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아주 주요 요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이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을 해본다면 건물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들은 고효율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 짓는 건물들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지 않거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로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농업이나 폐기물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또는 순환경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015년에 개도국 중에서는 최초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전 세계 3위권 수준의 탄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기업 A와 기업 B 간에 할당된 양을 서로 시장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를 궁극적으로는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거래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출권 거래 제도는 국가가 온실가스 기업별로 또는 대상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을 한다면서는 규제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서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를 함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유발시키고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준다는 면에서는 시장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장 기반의 감축 유도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정책으로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텍소노미 또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이 K-텍소노미를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도 받으셔야죠. 그래서 기업 소유자로서 기업을 키워보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은행에 갔는데, 그럼 은행에 가서 얼마가 필요하니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은행에서는 그 기업의 소유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기업에서는 타이어를 만들 때 전기를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혹시 그런 전기를 만들 때 1kW당 얼마의 탄소량이 나오는지 혹시 그런 지표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ESG 보고서는 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 공장은 전기를 근처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이쿠 이런, 저희 은행에서는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되는 전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네요.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스스로 루프탑,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모든 거를 태양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원하시는 것보다 2배는 더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대출 이자도 훨씬 깎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즉, 이러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제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ESG 투자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친기후변화적으로 바뀌게 될 테고 그쪽으로 투자 자금이 당연히 몰리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의 투자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녹색 분류 체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21.6%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많은 인구가 있으며 또 굉장히 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의 절대적인 양이 잠재량이라든지 그 질적인 수준에서 예컨대 저쪽 사막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서의 태양광보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의 질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풍력의 전체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인 대응도 많이 하면서 국제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도 많이 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동북아시아에서는 고비 사막을 보시면 고비 사막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전기 생산 잠재량이 한중일의 전기 생산량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기업들이 고비 사막에 가서 많은 투자를 대단히 큰 규모로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슈퍼그리드라는 아주 고출력의 그런 전력망을 통해서 우리나라로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그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을 한중일 정상 간에 의기투합해서 극복하고자 합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닐까요? 태양광 풍력을 보급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국제적인 안목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수송부반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인데 대개는 전기차를 몰까 말까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장장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ESS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죠. 아마도 이런 것들의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빨리 주어져서 더 많은 에너지 전환이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다시 말하자면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파리협정 제6조를 읽어보시면 제가 파리협정 제6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파리협정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NDC를 달성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리협정 6조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파리협정 제6조 2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탄소 시장에서 크레딧 단위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큰 규모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협력을 필요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한계에 의해서 그런 점들은 뭐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 굉장히 많은 인구, 좁은 국토, 적은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이런 것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대한의 국내적인 감축 노력을 함과 동시에 외국의 감축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 결과를 우리나라에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드 플러스는 산림 부분이죠. 청정에너지, 이런 산림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중 계산 방지 규칙을 반영을 한다거나 성과를 잘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미 스위스, 몽골, 가봉, 베트남과 같은 양자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어느 한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모든 부처와 함께 국가의 국제사회 발전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빨리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다자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 기후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산하의 최대 기후 재원 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를 유치하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만들어주고 그 이행을 도와주고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또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의 본부도 한국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설정하는 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국제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할 때 감축, 재원, 기술, 3박자를 모두 갖춘 지원체계를 한번 마련해서 한국형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그 말은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도 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으로서 기후 ODA를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정책과 잘 조화를 이루는 ODA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산업계 감축 부담을 조정을 해줘야 되고, 전력 에너지 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감축 속도와 실천력에 대한 국내 이양평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말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신뢰를 빨리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제도, 정책 기반과 국제협력을 모두 활발히 추진해야 하고, 더욱 활발히 추진을 해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GCF, GGI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자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활동을 통해서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소시장, 녹색금융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만이 우리의 이러한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레드 플러스와 개도국의 이행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